세상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 정이 깊으면 함께 살아야 하고, 혈육이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의리가 있으면 끝없이 베풀어야 한다고. 그래서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그래도 어려운 처지인데, 이런 말로 자신을 속이며 하루하루를 참아낸다. 그러나 알아야 한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비겁함이고, 사랑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며,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지름길이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나는 깨달았다.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막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그곳은 그대의 기운이 모이고 정신이 회복되며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영혼의 근거지다. 이 성을 지키지 못하면 그대는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며 건강마저 약해지는 노년에 그대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바로 집이다. 이것마저 내어주면 그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가까운 이가 찾아왔을 때 그대는 어찌하는가. 거절하지 못하고 방을 내주고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어도 내색 한 번 못하고 참아내는가. 그 사이 그대의 생활 리듬은 무너지고 혼자만의 시간은 사라지며 집에서조차 주인이 아닌 손님처럼 움츠러든다. 이것이 그대가 원하던 노년인가. 정약용이 말하노니 집에도 경계가 있어야 하고 환대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그대는 결국 마음의 평화까지 잃게 될 것이다. 이제 그대에게 말하겠다. 노년의 집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왜 가까운 이일수록 경계해야 하는가를, 어떻게 정을 지키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를. 이 영상을 통해 그대는 나이 들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1장. 집은 그대의 마지막 성이다. 함부로 열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그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든다. 직장에서의 권한도, 사회적 영향력도, 심지어 자신의 건강조차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하나, 그대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대의 집이다. 이 작은 공간만큼은 그대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하고 그대의 리듬으로 흘러가야 한다.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다. 그곳은 그대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회복하는 유일한 피난처다. 그런데 그대는 이 성의 문을 너무 쉽게 연다. 정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기 민망하다는 이유로,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그리고 후회한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문을 열어주는 순간 그대는 주도권을 내준 것이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고 북적이는 것이 활기차게 느껴졌다. 그러나 50을 넘기고 60에 이르면 사람은 달라진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정신력도 쉽게 소진된다.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온 기운이 빠져나간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안에 머물며 끊임없이 에너지를 요구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대는 서서히 무너진다. 아침에 일어날 기력도 없어지고 책을 읽을 집중력도 사라지며 무엇보다 그대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없어진다. 이것이 바로 집을 내준 대가다. 집은 그대의 것이어야 한다. 그대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그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구성하며 그대가 원하는 사람만을 선택적으로 만나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나이가 들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도 재산도 아니다. 바로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주권이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대는 자기 집에서조차 떠돌이가 된다. 그러므로 단호해져야 한다. 누군가 방을 빌려달라 하거든 먼저 물라. 얼마나 머물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내어준다면 그대는 이미 집의 주인이 아니다. 정이 깊다는 이유로 경계를 허물지 마라. 진정한 정은
거리가 있을 때 더욱 단단해진다. 가까이 있을 때는 사소한 것들이 쌓여 감정이 상하고, 멀리 있을 때는 그리움이 생겨 정이 깊어진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이치다. 집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대의 성에 함부로 사람을 들이지 마라. 그 문은 그대만이 열 수 있어야 하고 그대만이 닫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노년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이다. 2장. 며칠이라는 말을 믿지 마라. 시간은 항상 늘어난다. 그들은 말한다. 며칠만 머물겠습니다. 그대는 그 말을 믿는가? 믿지 마라. 며칠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은 한 달이 되며 한 달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무기한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머문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란 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구하겠다더니는 몇 달째 구하지 못하고 잠시 쉬겠다더니는 그 쉼이 언제까지인지 말하지 않으며 치료를 받겠다더니는 병원 가는 것보다 그대의 집에 있는 것을 더 편해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처음 며칠은 그대도 괜찮다. 오랜만에 보는 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며 소식을 나누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달라진다. 그대의 생활 리듬이 깨지기 시작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던 습관이 무너지고 혼자만의 사색 시간이 사라지며 조용히 책을 읽던 저녁 시간이 온통 그 사람을 배려하는 시간으로 바뀐다. 그대는 자신도 모르게 손님에게 맞춰 살게 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도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처음 며칠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며 그대의 눈치를 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조심스러움이 사라진다. 자기 집처럼 편하게 행동하고 부엌을 마음대로 쓰며 그대의 물건을 함부로 옮기고 심지어 그대의 생활 방식에 대해 조언까지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그대는 깨닫는다. 내가 손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처음부터 명확히 하라. 일주일만 머물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떠나야 한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그대는 끝없이 끌려다니게 된다. 상대방이 섭섭해할까 두려워 말하지 못한다면 그 두려움의 대가는 그대의 평온이 지불하게 된다.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다 그대 자신의 삶이 상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시간에 대한 경계를 세우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다. 며칠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집을 빌려주었다가 되찾지 못한 이도 보았고 형제를 받아들였다가 재산 싸움으로 원수가 된 이도 보았다. 모든 비극은 처음의 작은 허락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노년에 지켜야 할 것은 시간의 경계다. 며칠이라는 말에 속지 마라. 명확한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을 지키게 하라. 정이 있다면 거리를 두고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경계가 무너지면 정도 함께 무너진다. 이것을 잊지 마라. 3장. 에너지는 유한하다. 노년의 기운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대는 아직도 젊은 날의 체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가? 20대에는 밤을 새워도 다음 날 일어날 수 있었다. 30대에는 여러 사람을 만나도 기운이 남아돌았다. 40대에는 일을 해도 회복이 빨랐다. 그러나 50을 넘기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하루를 쓰면 이틀을 쉬어야 하고 한 사람을 만나면 반나절을 혼자 있어야 하며 한 가지 일을 하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 나이 들매 현실이다. 그런데도 그대는 여전히 모든 것을 다 하려 한다. 그러다 무너진다. 집에 누군가를 들이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면 정신을 집중해야 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살피려면 감정 에너지를 써야 하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면 육체적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일주일, 한 달이 되면 그대는 완전히 고갈된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밥을 먹어도 기력이 회복되지 않으며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것이 에너지 고갈의 징후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노년의 에너지는 회복이 느리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 쉬면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 무너지면 몇 주가 걸린다. 심하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사이에 그대의 건강은 악화되고 마음은 불안해지며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단 한 사람을 받아들인 대가가 이토록 크다. 그러므로 그대는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하루에 몇 시간을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가? 일주일에 몇 번의 만남을 소화할 수 있는가? 한 달에 몇 번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모르면 그대는 끊임없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집에 누군가 머무는 동안 그대는 쉴 수 없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어도 되지만 누군가 있으면 항상 신경 써야 한다. 저 사람이 불편하지는 않은가? 필요한 것은 없는가? 내 행동이 거슬리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그대를 끊임없이 긴장시킨다. 집에 있어도 진정으로 쉬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 에너지 관리는 노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대가 가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그대가 선택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사람을 위해 아껴두어야 할 에너지를 단지 거절하지 못해서 소진해버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대의 집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곳이 아니라 회복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 원칙을 잊지 마라. 4장, 공간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권력은 조용히 이동한다. 그대는 언제 자신이 주인이 아니게 되었는지 아는가? 어느 순간 그대는 자기 집에서 손님처럼 조심스러워진다. 부엌에 가려다 망설이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려다 눈치를 보며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도 문을 조용히 닫는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 이동한 증거다. 집의 주도권이 그대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서서히,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상대방이 부엌의 물건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놓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요. 그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다. 다음에는 거실의 가구 배치를 바꾸고 그 다음에는 그대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내며 결국에는 그대보다 더 편하게 집을 사용한다. 그대가 그 사람에게 맞춰 살게 되는 순간 권력은 완전히 이동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 지배의 문제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간을 자연스럽게 장악하려는 본능이 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영역을 넓혀 나간다. 그리고 그 영역이 확장될수록 원래 주인의 영역은 축소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이것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분명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방은 그대가 쓰고 이 방은 내가 쓴다. 부엌은 이 시간에는 내가 쓰고 이 시간에는 그대가 쓴다. 거실은 저녁 7시까지는 내 공간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이것이 냉정해 보이는가? 그렇다면 묻겠다. 경계 없이 살다가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 더 따뜻한 일인가? 처음에 작은 불편함이 나중에 큰 비극을 막는다. 주인이 주인답지 못하면 손님이 주인이 된다. 이것은 내가 목민심서에서 관리의 원칙으로 쓴 말이지만 집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대가 집의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상대방이 만든다. 그대가 하루의 흐름을 주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도한다. 그대가 식사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정한다. 모든 것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그리고 어느 날 그대는 깨닫는다. 이것은 내 집이 아니구나. 권력을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번 넘어간 주도권은 다시 가져오기가 힘들다. 상대방도 이미 익숙해졌고 그대도 그 상태에 적응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주도권을 내주지 마라.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그대의 뜻을 분명히 하라. 이것이 집을 지키는 방법이다. 5장. 거리가 정을 만든다. 가까움의 역설을 알라. 세상 사람들은 착각한다. 가까이 있을수록 정이 깊어진다고.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지나치게 가까이 있으면 정은 마모된다. 처음에는 반가움과 즐거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소한 습관들이 거슬리기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 식사하는 모습, 말하는 투, 생활하는 패턴. 멀리서 볼 때는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가까이서 매일 보면 견디기 힘들어진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큰 아이러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거리가 필요하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것을 몰랐다. 형제들과 가까이 살면 서로 도우며 화목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달랐다. 가까이 살수록 크고 작은 충돌이 생겼다. 땅의 경계 문제, 자녀 교육의 차이, 집안일의 분담, 심지어는 말투 하나까지도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멀리 떨어져 살 때는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가까이 살 때는 서로를 피하게 되었다. 이것이 거리의 역설이다. 집에 누군가 오래 머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보게 된다는 뜻이다. 좋은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쁜 면도 보고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본다. 처음 며칠은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애쓴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 게으른 습관, 지저분한 버릇, 이기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환멸이 시작된다. 정이라는 것은 신비로움이 있어야 유지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면 신비로움은 사라진다. 상대방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나면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다. 궁금함이 없으면 그리움도 없다. 그리움이 없으면 정도 식는다. 이것이 가까움이 정을 해치는 메커니즘이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형제라도 따로 살았고 부모와 자식도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효도한다는 핑계로 한 집에 살지 않았다. 가까이 있되 한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왕래하되 매일 보지 않으며 돕되 간섭하지 않았다. 이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 지혜를 잃어버렸다. 그대가 정말 상대방을 아낀다면 거리를 두어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가까이 붙어 있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느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오래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낫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반가워하는 것이 매일 만나 짜증내는 것보다 100배 낫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해 그리워하는 것이 매일 얼굴 보며 피하는 것보다 1000배 낫다. 거리가 정을 만든다. 이것을 잊지 마라. 6장. 경계를 말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용기다. 그대는 왜 말하지 못하는가? 상대방이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고 생활 방식이 그대를 힘들게 하며 공간이 점점 침범당하는데도 그대는 입을 열지 못한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나가겠지. 내가 말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딘다. 그러나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것이다. 말하지 못한 불만은 마음속에 쌓여 독이 되고 그 독은 결국 그대와 상대방 모두를 병들게 한다. 경계를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상대방이 섭섭해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자신이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정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진짜 냉정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원망하면서 겉으로만 웃는 것이 냉정한 것이다. 참다 결국 폭발해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냉정한 것이다. 반면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말하고 서로가 편한 방법을 찾는 것은 따뜻함이다. 경계를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이다. 그대여,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함께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어렵다. 이것은 그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 한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함이다. 상대방도 어리석지 않다. 그대가 억지로 참고 있는지 진심으로 환대하는지 느낀다. 그리고 그대가 억지로 참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진짜 폐를 끼치는 것이다. 말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공격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가? 이제 그만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관계는 끝난다. 대신 이렇게 말하라. 그대와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으나 이제 나는 다시 내 리듬을 찾아야겠다. 그대도 이해하리라 믿는다. 정중하되 단호하게, 부드럽되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이것이 품격 있는 거절이다.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아니다. 그것은 비겁함이다.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지 못하고 참다가 나중에 원망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계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용기 있는 사람은 불편한 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말이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그대가 말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더 늦으면 말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더 익숙해지고 그대는 더 지쳐가며 말할 타이밍은 점점 사라진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지금 말하라. 경계를 분명히 하라. 그것이 그대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길이다. 7장, 혈육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라 피는 권리가 아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지 아는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하고 혈육이라는 이유로 무한정 도와야 하며 형제라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잘못 짚었다. 혈육은 서로를 무한정 착취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관계다. 남이라면 선을 긋지만 가족이라 방심하다가 더 큰 상처를 입는다. 내가 유배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치적 박해가 아니었다. 가족 간의 갈등이었다. 한정된 재산을 놓고 형제들이 다투었고 누가 더 희생했는지를 따지며 원망했다. 피를 나눈 사이인데도, 아니, 피를 나눈 사이이기에 더 잔혹했다. 남에게는 차마 하지 못할 말을 형제에게는 거리낌 없이 했고 남에게는 주지 않을 상처를 가족에게는 쉽게 주었다. 이것이 혈육의 역설이다. 집에 형제가 들어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남이라면 이제 나가달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형제에게는 그 말을 하기가 훨씬 어렵다.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이런 죄책감이 그대를 옥죄인다. 그래서 참고 또 참는다. 그러나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쌓인다. 그리고 결국 폭발한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 혈육이기에 더 분명해야 한다. 형제여, 그대는 나에게 소중하다. 그러나 그 소중함은 각자의 삶을 존중할 때 유지된다. 나는 그대를 돕고 싶지만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울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형제애다.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다. 더욱 큰 문제는 형제가 들어오면 다른 가족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대의 배우자가 불편해하고 자녀들이 눈치를 보며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흐려진다. 한 사람을 받아들인 대가로 온 가족이 고통받는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효도라는 이름으로, 우애라는 이름으로 가족 전체를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한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말하겠다. 피가 진하다고 해서 무한정 끌어안을 수는 없다. 진한 것은 조금만 마셔도 되고, 물은 많이 마셔야 한다. 혈육이라는 이유로 경계 없이 지내다가는 그 진한 피가 독이 된다. 가족이기에 더 지혜로워야 하고, 형제이기에 더 신중해야 한다. 혈육이라는 이름에 속아 그대의 삶을 포기하지 마라. 8장. 노년의 집은 소모의 공간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이어야 한다. 그대는 집에서 무엇을 하는가? 젊었을 때 집은 활동의 거점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 잠을 자는 곳. 집은 단지 통과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집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다. 이제 집은 그대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되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 되며 소진된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유일한 공간이 된다. 이 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대는 회복할 곳이 없다. 회복이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것.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낮잠을 자고 싶으면 자며, 멍하니 창밖을 보고 싶으면 본다. 이런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그대는 회복된다. 그런데 집에 누군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다. 누군가 함께 있으면 그대는 끊임없이 의식한다. 내가 너무 게으름 피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가 너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 같지 않을까? 내가 비사교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대를 긴장시키고, 그 긴장은 회복을 방해한다. 집에 있어도 진정으로 쉬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노년에는 회복 속도가 느리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조금씩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하루 에너지를 충전하고 마음을 정리하며 몸을 쉬게 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 바로 집이다. 그런데 그 집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곳이 된다면 그대는 도대체 어디서 회복할 것인가? 집을 회복의 공간으로 만들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혼자만의 시간. 둘째, 방해받지 않는 공간. 셋째, 자신만의 리듬. 이 3가지가 보장될 때 집은 비로소 성소가 된다. 그런데 누군가 함께 산다면 이 모든 것이 침해받는다. 혼자 있을 수 없고 공간을 나눠야 하며 상대방의 리듬에 맞춰야 한다. 그 순간 집은 더 이상 회복의 공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결정하라. 그대의 집은 회복의 공간이어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대의 노년은 고통의 연속이 될 것이다.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물어라. 이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사람을 들이지 마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말이다. 그대의 회복보다 중요한 관계는 없다. 9장. 새로운 관계란 거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대는 거절을 두려워한다.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아서. 그러나 그 반대다. 제대로 된 거절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경계 없이 지내다가 서로 지쳐 원수가 되느니 분명한 선을 긋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 거절은 그대가 싫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지내자는 제안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는 애초에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자기 편의만 생각한다.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한다. 거절하면 섭섭해하고 토라지며 심지어는 배신당했다고 느낀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헌신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과는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 반면 성숙한 사람은 거절을 이해한다.
그렇구나. 그대에게도 사정이 있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반응한다. 상대방의 한계를 존중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며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는다. 이런 사람과는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거절이 관계를 시험하는 시금석인 셈이다. 거절 후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이전에는 그대가 무한정 베풀고 상대방은 받기만 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가 된다. 이전에는 그대가 참고 상대방은 편한 관계였다면 이제는 둘 다 편한 관계가 된다. 이전에는 막연한 기대와 실망이 오갔다면 이제는 명확한 이해와 존중이 오간다. 어느 것이 더 건강한 관계인가?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라. 첫째, 명확하게 말하라. 모호한 표현은 오해만 낳는다. 둘째, 이유를 설명하되 변명하지 마라. 그대의 한계는 정당하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라. 집에는 못 오지만 자주 연락하자. 함께 살 수는 없지만 필요할 때 돕겠다. 넷째, 단호하되 다정하게 말하라. 냉정함과 명확함은 다르다. 거절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의 시작이다. 겉으로만 좋은 척하던 관계가 끝나고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시작된다. 의무감으로 만나던 관계가 끝나고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가 시작된다. 이것이야말로 그대가 노년에 가져야 할 관계다. 거절할 용기를 가져라. 그것이 그대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길이다. 10장. 그대의 집은 그대의 마지막 자유다. 그것을 지켜라.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다. 그대의 집은 그대의 마지막 자유다. 나이가 들어 많은 것을 잃어도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며 건강마저 약해지는 노년의 그대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그대의 집이다. 이곳에서만큼은 그대가 주인이고 그대가 규칙을 만들며 그대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그대는 진정으로 늙는다. 자유란 무엇인가? 아무도 그대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 그대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것을 먹으며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이 가능한 곳이 집이다. 그런데 집에 누군가 들어오면 이 자유가 사라진다. 그대는 다시 누군가에게 맞춰 살게 되고 눈치를 보며 자신을 억누르게 된다. 이것은 노년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다. 젊었을 때는 타협할 수 있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맞추고 사회에서 규칙을 따르며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했다.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다. 그대의 집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그대를 지배할 수 없다. 이것이 그대가 평생 일하고 견뎌온 대가다. 집을 지킨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그대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대의 시간도 공간도 평온도 소중하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대는 서서히 무너진다. 아침에 일어날 의욕도 없어지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으며 삶 자체가 짐이 된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를 잃은 영혼의 고통이다. 그러므로 그대여, 이제 결단하라. 그대의 집은 그대의 것이어야 한다. 누구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고 누구도 그대의 리듬을 깨뜨릴 수 없으며 누구도 그대의 평온을 해칠 수 없어야 한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이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자기보호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그대가 집을 잃으면 마음을 잃고 마음을 잃으면 삶을 잃는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정신이 거하는 성소이며 그대의 영혼이 쉬는 안식처이고 그대의 자유가 실현되는 유일한 공간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곧 그대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나 정양용은 말년에 작은 집에서 홀로 살며 이 진리를 깨달았다. 집이 있기에 글을 쓸 수 있었고, 집이 있기에 생각할 수 있었으며, 집이 있기에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었다. 그대도 그렇게 하라. 그대의 집을 지켜라. 그것이 그대의 마지막 자유이며, 그대의 가장 큰 재산이고, 그대의 노년을 지키는 유일한 성이다. 마지막으로 집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히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에 대한 주권을 지키는 것임을, 누군가를 거절한다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지혜임을, 경계를 세운다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임을. 내가 이 글을 쓴 까닭은 간단하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집에서조차 주인이 되지 못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이 깊다는 이유로,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의리라는 명분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그 희생이 미덕인 줄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다 결국 지쳐 쓰러지고 원망만 남긴 채 관계마저 파탄난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다. 이 시기에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베풀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타인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해 살 차례다. 그대의 시간을 그대가 원하는 일에 쓰고, 그대의 공간을 그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우며, 그대의 에너지를 그대가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에게만 쓰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지혜다. 집을 지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목표는 그대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대의 평온을, 그대의 존엄을, 그대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집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공간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그대가 진정으로 그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겠다. 첫째, 그대의 한계를 인정하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실이다. 둘째, 경계를 명확히 하라. 모호함은 갈등을 낳고 명확함은 평화를 만든다. 셋째, 거절할 용기를 가져라. 진정한 관계는 거절을 견뎌낸다. 거절 하나에 무너지는 관계라면 애초의 관계가 아니었다. 넷째,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다. 그 자유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자신을 만난다. 다섯째, 집을 성처럼 지켜라. 그곳은 그대의 마지막 보루이며 그대의 영혼이 쉬는 유일한 곳이다. 정양용이 그대에게 전한다. 집을 지키는 자가 삶을 지킨다. 공간을 지키는 자가 정신을 지킨다. 경계를 지키는 자가 자유를 지킨다. 이것이 노년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길이며 마지막까지 자신답게 사는 길이고 후회 없이 생을 마감하는 길이다. 이제 그대여 일어나 그대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 만약 답이 나라면 그 답을 지켜낼 결심을 하라. 만약 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 당장 주인 자리를 되찾아라. 그대의 집은 그대의 것이어야 한다. 그대의 삶도 그대의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마라.